온조커피와 함께 향기로운 하루 하시고요. 예. 자, 그러면 뉴스3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대만 선거가 네.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끝났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국회의원 선거? 네,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뭐 지지율도 그렇고 총통선거? 예. 총통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래 전반적으로 예, 보면 그러면 대만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는데 그 뉴욕 증시는 큰 변화 없었으니까 네.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넘어갈게요. 네. 오늘 좀 전해드릴 뉴스가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또 OCI 홀딩스하고 한미사이언스 그것도 뭐예요? 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좀 전해 주십니까 그거? 예, 좀 되게 뭔가는 저는 잘 이해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게 네. 제가 조금 두 번째 뉴스로 그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보통 친미 성향이냐 친중 성향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는 친미 성향이다. 그리고 거기 허유이 국민당 후보는 친중 성향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하고 있고, 네. 저 선거를 앞두고서 막 중국 정부가 뭐 대만 사람들 빨리 복귀해서 선거해라.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비행기 항공기 값 깎아줄게. 막 그러면서까지 개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친미 성향의 민주당 라이칭더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라이칭더 후보가 40% 정도로 확보를 했었고 네. 국민당 허유이 후보가 33.5% 그리고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무려 26.5%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제3세력. 예, 제3세력에 대해 이렇게 표 많이 나오는 건 우리나라에서 좀 드문 일이긴 하잖아요. 우리나라 제3세력 하려는 사람들 야 이거 봐라 막 그러고 있겠네 또. 우리나라는 이인재 후보 때가 제3세력 중에 제일 아마 뭐 하시나요 지금? 이번에 다시 나와요. 총선에. 어디서? 네, 저도 웃어서 죄송합니다. 예? 어디서? 그 논산 그분 제 논산이잖아요. 아, 논산에서 나오시는데 아야 뭐 저 주름 하나 없으시지? 아유 짱짱하시지? 예. 그리고 뭐 목소리도 그렇고 아주 경정하십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친미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다라는 거는 다들 인식하고 계시니까 네. 제가 왜 좀 애매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지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2020년에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이 될 때 득표율이 57%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40%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당 같은 경우도 38%였는데 33.5%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당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민중당의 약진이 그걸 굉장히 많이 좀 잠식을 했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입법위원 선거 같은 경우도 이제 오히려 민진당이 51석이고요. 국민당이 52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오히려 다수당이 됐어요. 일당이 됐어요? 예. 근데 그것도 국민당은 그 전에 2020년 선거에서 38석이었는데 14석을 더 얻게 됐고요. 민진당 같은 경우는 61석에서 지금 52석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대만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읽히는 그러니까 거죠. 국민당 입장에서는 저 민중당 저거 이러고 있겠네. 저거만 아니면 총통도 될 수도 있었는데. 네. 네? 그쪽 표를 많이 갖고 갔겠지. 그쪽 표를 많이 가져갔죠. 일단 전에 차이잉원 될 때는 아마 우리 쯔위 씨 네. 그 영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쯔위 씨 그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그에 대해 대만 맞아요. 흔들었다가 예. 막 사과하고 이래갖고 그때 막 뭔가 이 반중 정서가 그때 많이 좀 올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서 지금 뭐 각국의 반응을 보면 일단 라이칭더 당선인은 지구촌 대선에서 대만이 첫 민주 진영의 승리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자기의 승리를 뭔가 이제 글로벌 민주 진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네. 대만이 전 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고요. 미국은 약간 좀 표정 관리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것도 약간 좀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건데 일단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이게 이겼으니까 네. 여기서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은 중국 정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서 그 대만의 담당 기구, 중국 쪽 의견이죠. 선거 결과는 민진당이 서만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섬 안에 예.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리더십은 당선이 돼 버렸다. 그거는 그 리더십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결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은 예. 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러면서 그 이제 취임식이 있는 5월까지는 이제 군사훈련들을 명분으로 대규모 무력 시위가 나올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국제적인 관계에서 저희 3프로 TV에도 몇 번 나왔던 한청원님이 어제 SNS에서 쓴 글이 좀 인상적이어서 네. 좀 조금 한번 인용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친중인 건 맞는데 그게 중국이라는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큰 틀에서 중국은 이제 원차이나라는 개념에서 네네. 대만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중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음. 근데 하나의 중국이라는 컨셉은 같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 본토를 민주화시켜서 먹어버려야 된다. 이런 컨셉이라는 겁니다. 하나로 가야 된다라는. 야, 그건 뭐 누가 설득을 다 그죠. 하나? 그러니까 김포님 말씀 대만이 뭐 중국을 민주화시켜?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도 야 이건 좀 너무 설득력이 없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이게 국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닐까? 옛날에 중국이 진짜 못 살 때 그럴 때는 대만이 조금 더 경제 성장률이 빠르니까 오히려 중국이 민주화가 될 거고 그 민주화된 전체 중국의 리더십은 대만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네. 옛날 창제스가 원래 중국을 다 지배하고 있다가 온 거니까 네. 다시 돌아가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고 그러면 민진당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견이냐면은 여기는 이제 아예 다르다. 중국의 그러니까 대만의 정체성은 중국이랑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대만이라는 정체성을 가져간다라는 걸로 분리된 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통일에 찬성하냐 안 하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일에 찬성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냐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컨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민진당이 이쪽 그 중국인의 정체성 자체를 분리하겠다라는 거는 아예 분리 독립 세력 같은 느낌을 주게 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유세 현장 보니까 앞으로도 국민당이 이렇게 쉬울 것 같지 않은 게 왜요? 거의 대부분 다 노장층들이 모여 있어. 아, 국민당에? 국민당 그 유세 현장에는. 아. 근데 이제 민진당 유세 현장에는 젊은 2030이 쫙 있어. 물론 뭐 2030이 뭐 좋고 여기가 그게 아니라 예, 예. 이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쭉 올라오면은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홍콩 나는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그쵸. 봐요. 예, 예. 홍콩 사태를 보면서 야 뭐 하나의 차이나 뭐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뭐 두 개 시스템 뭐 예, 그런 게 예, 있잖아요. 일공양제. 예? 예, 예. 그거 다 거짓말이다. 그게 먹힌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거의 어떤 대만의 정체성, 정치 사상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민중당이 여기서 또 약진을 하게 됐었던 거는 오히려 좀 그 타이페이 시장을 하면서 뭔가 실사구시적인 정책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었대요. 그리고 작년에 대만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타격을 많이 입었을 거예요. 거기가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그렇죠.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크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이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도 안 좋은 데다가 중국은 저렇게 약진하고 있으면서 전 세계 경제 불안, 안보 불안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부적인 관점을 오히려 더 적용을 많이 받았던 선거로 봐야 된다라는 해석들이 좀 나와요. 네. 근데 그거는 대만 내부적인 얘기인 거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경제 안보 분야,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안보 분야에서에 대해 긴장감은 훨씬 더 올라갈 건데 이게 또 특별히 지금 그러니까 총통 선거하고 국회 입법위원 선거하고 어떤 포지션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특별히 정책적으로 뭘 밀어붙이기보다는 말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비등비등할 때 좀 많이 세지니까 그럴 때 오히려 경제나 안보나 그런 여론이라든지 언론의 반응, 기사라든지 그게 훨씬 더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대응할 것인가 직접적인 액션이 나오진 않더라도 끊임없이 뭔가를 챌린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네.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뭐 대만의 뭐 주요 일간지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헤드라인에 이렇게 썼을 것 같아. 절묘한 민의의 선택. 어? 너무 정치. 우리나라 맨날 이렇게 쓰잖아. 우리나라 너무 우리나라 민심은 무서웠다. 네. 절묘한. 언제나 민심은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네. 딱. 그리고 그잖아 여소야대를 만들어 놓고 예. 총통은 저쪽을 주고 딱 해서 균형을 잡아라. 딱 그렇게 쓰겠지. 예. 너무 우리나라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근데 그 균형을 잡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은 되게 예쁜데 균형이라는 건 한쪽이 우세하지 못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균형이 잡혀 있을 때가 싸움은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겨나는 잡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잡음은 아니니까 네. 그쪽에서 생긴 잡음들이 분명히 이제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칠 때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은 이것 때문에 조금 더 텐션이 있어질 가능성이 더 있겠군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한쪽 세력이 우세하지 않기 때문에 그 텐션이 올라가는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겠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제 전문가들의 반응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테니까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CI 한번 갈까요? OCI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선 보기 드문 되게 합병이거든요. 그러니까 OCI 홀딩스하고 한미약품의 어떤 모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통합을 하게 돼요. 야 깜짝 놀랐어요 나 그 기사 보고. 예. 이게 뭐지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전혀 뭐 이렇게 시너지도 별로 없을 것 OCI가 같은데. 그 예전에 태양광 하던데죠? 폴리실리콘. 폴리실리콘.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합병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또 이제 뒤에 나오는 개인사보다는 그 보통 일반적인 화학사들은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성숙된 국가에서는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OCI라고 하면 보통 폴리실리콘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뭐 세정 관련한 과산화수소라든지 일반 화학약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 매출에서 폴리실리콘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30% 정도? 나머지는 일반 화학 제품들이거든요. 이게 원래 옛날에 동양화학이 나온다. 동양화학. 동양제철화학. 이회리 매정이라고 동양- 보죠. 유명한 원래 분이죠. 동양화학이 못해야. 그래서 오리엔탈 아니야. 예. 오리엔탈. 네. 케미칼. 네. 자, 이렇게 됐고. 그 회장님 유명한 분이죠? 아니 최후의 개성상인. 최후의 개성장인. 그럼. 개성 출신이에요? 그런 개성 출신이지. 자, 봤죠, 여러분? 그 한국은행 건너편에 그 사옥 있잖아. 한국은행 건너편에 사옥이 있습니다. 우리 네. 몰랑몰랑 기업사. 근데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우현 회장이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다라는 인터뷰를 어제 했어요. 이게 화학 산업의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중국에서 또 이제 정말 그 수직 결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 사업을 뭘로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화학사들이 성숙 국면에 들어가서 성장률이 약해졌을 때 어디로 전환을 하냐면은 약품, 제약으로 많이 전환을 합니다. 예. 약간 일맥상통하는 게 그러니까 있죠. 화학이랑 제약은 사실 그렇죠. 케미칼 약품 같은 경우는 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건 제약을 하기 위해서 그 OCI도 이전에 어디 좀 인수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제약회사도. LG 생활과학인가 거기도 왜 갔잖아요. LG 화학으로 그죠? 그렇죠. 그러면 네. LG 화학에서도 포트폴리오가 자기네 화학업은 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축을 잡았었는데 하나는 메탈 중심의 그 화학은 배터리 소재 소재 쪽을 잡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도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CI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에서 그 이제 얘기하기로는 모델로는 독일의 바이엘 같은 회사를 좀 타겟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전에 그 부강약품을 또 인수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공부를 했었고 구강약품. 예. 거기 회장님도 유명한 분이죠? 아이 그럼요. 파라돈탁스. 회장님이 파라돈탁스예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왜 갑자기 파라돈탁스가 나옵니까? 구강.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럼 한미사이언스는 어떤 구조가 있었냐? 네. 그 거기에 그 창업주
잠시만요. 마우스가 잘 안 돼요. 임성기 회장. 임성규 회장. 네. 네. 임질은 임성기 회장이었죠. 임질. 그 유명했죠. 아, 유명했지. 그걸로 돈 버신 분이죠, 그럼. 사실. 예.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창업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세가 엄청나게 많이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됐어요. 그래서 이거 상속세 어떻게 납부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의견들이 좀 달랐었는데 이게 그 어머니하고 딸이 있고 장남하고 차남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또 사이가 안 좋대. 그러니까 회장이 있고 네, 회장 돌아가셨고. 회장은 돌아가셨고 엄마랑 딸이 한 편. 예, 예. 그다음에 장남 차남이 한 편. 장남 차남이 한 편. 근데 여기서 그 저기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 식으로 됐냐면은 그 OCI 홀딩스가 최대 주주의 주식과 신주를 가져갑니다. OCI가 홀딩스가 지금 그 딸하고 어머니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구주를 가져가고 네. 네. 그러면 현금을 주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상속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아. 그럼 한미사이언스가 또 신주를 발행을 합니다. 네. 그럼 그거를 또 OCI 홀딩스가 가져가요. 한미 사이언스가 또 엄마하고 딸의 구주를 사가고 예. 신주 발행해서 증자에 참여하고. 예. 그러면은 27%를 가지면서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OCI 홀딩스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엄마하고 딸이 거기 주식을 판 거 있잖아요. 네. 네. 그 중에 이제 상속세고 나머지는 OCI 홀딩스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서 개인 기준으로는 최대 주주가 돼요. OCI에. 예. 그래요? 개인 기준. 그러니까 특수관계 묶은 거 말고. 아.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이게 합병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 화학 계열은 여전히 그 이우연 회장을 비롯해서 쭉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그럼 제약 계열에서는 그 임주연 딸 한미사이언스 실장이 여기에 각자 대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OCI 홀딩스라는 큰 우산 아래 한미사이언스하고 OCI 홀딩스가 있는데 거기에 제약 계열은 한미사이언스 쪽에서 하게 되는 거고 화학 계열은 OCI가 하게 되는 건데 큰 틀은 OCI라는 틀로 묶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하고 차남은요. 지금 기사 보고 알았다 그러던데요. 이렇게 된 걸? 예. 그렇게 할 수 있나 근데? 야. 그렇게 대주주들 사이에 그러니까. 모르게 할 수 있나? 그쵸. 할 수 있죠. 그래. 근데 지분율이 그럼 엄마랑 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엄마랑 딸이랑 합쳤을 때 차남 합쳤을 때 좀 비슷비슷했었는데 네. 한미사이언스의 지배권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잖아요. 근데 구주에다 신주까지 가져갔으니까 OCI 홀딩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경영권 행사를 딸이 하고 있었나 보죠. 그쵸. 한미사이언스에. 예. 어머니가 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하기야 이제 그 유리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어머니가 제일 많이 갖게 돼 있지. 예. 상속세도 제일 많이 납부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장차남은 거기에 이제 한미약품의 사장 이렇게 있었는데 한미약품은 계열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럼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이쪽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분을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여기는 그냥 계열사 사장 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게 주주들끼리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 막 그랬을 때 저 예전에 그 어디더라? SK 실트론, LG 실트론 매각할 때 51% 주주가 49% 주주 모르게 매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 사이에서 이렇게 사이 안 좋으면은 남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근데 한미사이언스가 상장법인이고 한미약품은 비상장이에요, 그러면? 잠시만요.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상장인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상장 아니에요? 한미약품도 상장입니다. 상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유명한 데서 한미약품이니까 그죠? 네, 한미약품 위에 이제 한미사이언스가 지주회사고 예. 한미사이언스의 경영권을 대체로 그 엄마가 어쨌든 제일 많이 엄마 회장이에요. 회장이니까 예. 갖고 있었는데 송영숙 회장님. 예. 그 회장 지분 그리고 딸 지분까지 해서 콜라당 OCI 쪽으로 팔고 예. 근데 홀라당 이런 표현을 쓰지 마. 모아서 그건 약간 가치가 네, 들어가는 거 알겠습니다.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모아서 OCI에 팔고 그다음에 신주 발행한 거 OCI가 또 가져가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OCI가 발행한 신주를 또 한미에서 사고. 그러니까 엄마랑 딸은 OCI의 꽤 큰 개인 주주가 주주가 되고. 되는 거고 예. OCI는 한미사이언스 전체를 지배한 한미사이언스의 대주주가 그쵸.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은 전혀 몰랐고 한미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응을 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아들들이 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사회결이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주주 지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저쪽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어쨌든 그 5천억이라는 그 상속세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미약품그룹의 이제 경영권 매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통째로 어디다가 팔아버릴 것이냐.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어머니와 딸의 의견과 아들의 근데 의견이 좀 이것도 뭐 달랐던 거죠. 사이가 안 좋아서 뭐 경영권 분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세제를 좀 잘 봐야 되겠네. 예, 세제 봐야 돼요. 이게 앞으로 있잖아요. 2세, 3세 계속 그 승계를 전제로 해서 상속을 하면은 이거 한 2번 더 하면은 나라가 주인이 돼. 그렇죠. 물납이 가능하거든. 에헤. 넥슨이 그랬죠. 그러니까 나라에다 세금 내면 나라가 팔아서 내죠. 물납이 가능한데 물납으로 하면은 나라가 다 최대 주주 다 될 거야. 아마 한 30년 지나면 예? 모든 기업에 국유화가 가능해. 약간 차이나 스타일. 예? 근데 아니, 뭐 물론 나라가 그거 팔면 누가 사면 되는데 예. 그냥 나라가 그 경영하려고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이제 그 부분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잦아질 거다. 그러니까 많아요 지금 매물도 많이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세들한테 넘겨봐야 그 상수 내고 하니까 그냥 팔아가지고 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그리고 아들들이 그거 안 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면 전통 제조업 이런 전통 거, 제조업은 잘안 화학 하려고 막 이런 하죠. 거 있잖아. 예, 예. 근데 여기는 보니까 지분이 예. 아슬아슬하네요, 약간. 어디가요? 이게 한미사이언스 지분 구조 지금 보니까. 예.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아내분이죠, 회장의 아내가 송영숙 회장님, 예, 예, 현재 회장. 12.56인데 아들 첫째가 12.12예요. 예, 예. 0.34%인데 그 밑에 뭐 아들의 처죠, 며느리죠. 며느리의 뭐 조카의 뭐 이렇게 합치면 이게 애매한데. 예. 근데 뭐 이사회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아까 OC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화영 회장 지분율이 7.4%밖에 안 돼요. 거기도 이제 회장 물려받으면서 거기도 마찬가지겠지. 나눠졌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7.41%였는데 아까 전에 저기가 한미사이언스 쪽 임주현 회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들이 취득하기로 한 지분이 거의 1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기준으로는 최대 주주가 되는 되게 구도가 또 돼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구도였었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매각을 하려 그랬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이 두 아들과 어머니 쪽하고 달랐다. 근데 어머니 쪽이 OCI로 합병되는 걸 선택했었고 아들들은 여기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발생했던 사건이나 오늘 좀 더 많이 취재해서 내일 또 업데이트되는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미약품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제약사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회사예요. 왜냐하면 대규모 블록버스터까지 얘기해야 되나? 대규모 기술 수출의 장을 연.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한 7, 8년 전에. 예. 물론 이제 뭐 결과가 이렇게 막 가면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었던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업체들이 있지만 전통 제약 업체 중에는 이 기술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선구자적인 그래서 이 70년대 때 실제로 종로가 임성기 약국이 있었어요. 그 임성기 약국이 커져가지고 이제 한미약품을 만들고 한미사이언스가 됐는데 임성기 이 회장께서 사실 우리나라 제약업체에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 있거든. 서울대 약대 출신이 있고 중대 약대 출신이 있어요. 이 중대 약대 출신의 가장 그 대표적인 네네.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이쪽은 이제 동아약품 강신호 회장 돌아가셨죠. 네.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임성기 회장이 40년생인데. 네네. 변수가 이제 국민연금이 한 7% 정도 넘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란 분이 있는데, 예. 이분이 지분이 꽤 되네요. 이분이 한 10% 넘게 갖고 있어요. 그렇게나? 거기가 선대 회장 이랑 뭐 친한가 봐요. 친한가 보다. 네. 그래갖고 그 양반이 12% 갖고 있어서 이분이 누가 어느 쪽 손들어주는지에 따라서. 원래 선대 회장 친구분은 그 재수 씨나 형수님하고 친하지. 통상 조카들하고 친하지 않죠. 그래요? 통상은. 이거는 진짜 인사이트다. 이거 같이 가족들끼리 얼마나 같이? 골프도 많이 치고 저녁을 많이 드셨겠어요.
아들까지는 안 가는군요. 네, 저희 세 번째 뉴스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시간. 죄송합니다. 이것도 뉴스를 보는 포인트만 하나 잡아드릴게요. 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을 앞두고 이제 유럽 경쟁 당국에서 승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에서 그 정통한 인사 2명을 인용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서 미유 집행위원회가 조건부로 승인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월 14일 이전에 승인이 날 거라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이랑 미국 정도가 남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그 뭐 화물 뭐 매각하고 슬롯 반납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야 1+1이 2가 아니라 1.5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뭘 전해드리고 싶었냐면은 최근에 관련한 사람들 만나서 좀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진그룹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그룹은 아니잖아요. 그 오너 일가가. 그래가지고 아시아나 항공을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산업은행이 도와줘서 조원태 회장을 도와줘서 이해가 안 이걸 됐어.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럼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면 그 둘의 합병이 무산이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단독으로 생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시아나항공 거의 의미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몇 근데 년 동안. 거기에 항공기 리스 부채 같은 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빚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차피 합칠 거 뭐 투자도 했겠어. 그러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무산이 돼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그 뭐 채권 뭐 산업은행 또 이런 거 엄청 들어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부채도 다 탕감해 줘야 되고 그래야 누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는 얘기가 요새 좀 이거 부결되면은 분명히 나라에서 비탕감 안 할 수 없으니 저거 탕감하고 나면 먹자는 움직임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럼 야 이거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거 무산돼가지고 한번 빚자체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 클린 매물로 나오면은 아시아나항공 먹으면 어떨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뭐 다양한 이거는 국익에 반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또 그쪽에서 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이 합쳐봐야 소비자들은 좋은 거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거기를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더라. 소비자들이 한 2개 있는 게 좋지. 예,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이슈인데 일단 어려운 고비였던 유럽은 좀 통과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개가 있다 하는 한쪽 여론에서는 뭐 마음에 안 든다는 쪽도 있고 저거가 이제 부결되면 나중에 채권단한테 비탄감 받아갖고 좀 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요 정도 정리하고요.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아,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